오늘날 우리는 정말 거대한 힘들이 막 경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마치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요. 이게 자칫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경제랑 안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우리랑 비슷하지만 어쩌면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고려시대 외교관 서희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80만 대군을 돌려보낸 건 물론이고 오히려 영토까지 얻어온 거의 전설 같은 인물이죠. 이번 탐구의 목표는 서희가 그냥 말을 잘해서 이겼다는 그 통념을 좀 넘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당시 국제정세의 판을 읽고 상대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역대급 기회로 만들었는지 그 전략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때는 서기 993년입니다. 북방의 신흥강자 거란, 그러니까 요나라의 장수 소송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는데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 80만이라는 숫자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현대 학계에서는 실제 병력을 한 6만에서 많게는 1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근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대규모 외침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감은 80만이라는 그 숫자 이상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거죠. 기록을 봐도 그 공포가 막 느껴져요. 봉산군 전투에서 선봉대가 졌다는 소식이 오자마자 고려 조정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국왕인 성종마저 서경,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 이북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할지론의 마음이 기울 정도였다고요. 이거는 거의 싸울 의지를 잃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당시 조정의 대세는 그냥 항복이었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죠. 신은 강대국인 거란의 기세가 워낙 무서웠고 괜히 저항했다가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청 컸으니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포기하려고 할 때 홀로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서희였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희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딱 말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내어주는 건 만세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가서 그 의도를 파악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서희의 첫 번째 전력적인 통찰이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는 거란군이 봉산군을 점령한 다음에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진을 친 채로 말로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정말로 고려를 멸망시킬 작정이었다면 그 기세로 수도인 개경까지 쫙 밀고 내려왔어야 하거든요. 아, 근데 멈춰서서 계속 40만 보내서 압박한다는 건 그들의 진짜 목적이 전면전이나 영토 점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서희는 그 미세한 균열을 딱 포착한 겁니다. 모두가 보투가 공포했을 때 혼자서만 상대의 행동 패턴을 엄청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한 거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을 텐데요. 최고의 두벅이죠. 하지만 그는 거란이 더 급하다는 가설을 세웠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판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적장 소손영과의 첫 만남에서 벌어진 기싸움이에요.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서손영이 서희한테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는 뜰 아래에서 나한테 절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요? 네, 이게 그냥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당시 외교 무대에서 의전,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국격 그 자체였어요. 만약 서희가 여기서 소손영의 요구대로 뜰 아래에서 신하처럼 절을 했다면 그 순간 고려는 거란의 아랫나라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대등한 관계는커녕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서희의 대응이 정말 대담하더라고요. 두 나라의 대신이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사사로이 절을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는 그대로 숙소로 돌아가서 아예 드러누워 버리잖아요. 배짱이 정말 대단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황한 쪽은 칼자루를 준 소손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장수가 일개 사신 하나의 버팀에 어쩔 줄 몰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서희의 예측이 맞았다는 신호예요.
거란은 고려와의 전쟁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고 빠른 외교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시간은 서희의 편이었던 거죠. 아, 소손영이 조급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군요. 자기 패를 상대한테 들켜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소순영은 고집을 꺾고 서희와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서 회담을 시작합니다. 서희는 이 첫 번째 기싸움의 승리로 협상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온 거예요. 싸움은 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그렇게 정말 힘들게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서 소손영이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첫째,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다. 고구려 땅은 원래 우리 거란 소유인데 왜 너희가 침범하느냐. 그리고 둘째, 왜 우리랑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교류 안 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만 섬기냐인데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꽤 날카로운 지적 같아요. 네, 듣기에는 그럴듯한 명분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거란의 진짜 의도가 모두 담겨 있어요. 당시 동아시아의 판을 좀 더 크게 봐야 하는데요. 그때 대륙의 패권은 신흥 강자인 거란하고 전통의 강호 송나라, 이 두 쥐투가 다투는 형국이었어요. 아, 지금의 미중 관계 같은 그런 구도였군요. 아주 비슷해요. 거란의 진짜 목표는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숙적인 송나라와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였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찝찝한 게 뭐겠어요? 바로 등 뒤에 있는 고려예요. 아, 만약 고려가 송나라랑 손을 잡고 자신들의 배후를 공격한다면 거란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를 침공한 진짜 이유는 송나라를 치기 전에 미리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사전 작업이었다는 거군요. 고려를 완전히 점령해서 통치할 생각도 능력도 사실 없었던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서희는 바로 그 거란의 가장 깊은 속내, 즉 그들의 불안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협상에 임한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손영의 주장을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갑니다. 첫 번째 주장, 그러니까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 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아주 통쾌하게 받아치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국호가 왜 고려겠는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당신네 수도인 동경도 옛 고구려 땅이니 우리 땅이라고 해야 맞다. 라면서 역사적 정통성으로 상대의 명분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소손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명분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겼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왜 우리를 무시하고 송나라와만 교류하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했나요?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서희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바로 역발상 전략인데요. 보통 이런 비난을 들으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무시한 적 없다 라거나 송나라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변명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겠죠. 하지만 서희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강대국인 당신들과 교류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교를 맺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난폭한 여진족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사신들이 오갈 수가 없다. 그들 때문에 교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라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문제의 원인을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장애물, 그러니까 제3자인 여진족 탓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협상의 판 자체를 뒤집어버린 한마디였어요. 일단 거란의 불만, 왜 교류 안 해? 이걸 순순히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체면을 세워줬죠. 동시에 그 책임은 여진족이라는 외부 요인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꺼낼 수 있는 판을 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제안을 던지죠. 만약 당신들이 우리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서 길을 안전하게 열도록 허락해준다면 우리가 어찌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이건 뭐 거의 도발 아닌가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바로 그 제안이 이談판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원래 목표가 뭐였죠? 고려랑 송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배후를 안정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군사적인 충돌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요. 고려가 우리와 국교를 맺는다는 명분을 얻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기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네요. 거기다 실리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칫거리였던 여진족을 고려가 대신 막아주는 완충지대 역할까지 해주겠다는 거니까요. 싸우지 않고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거절하기 힘든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던 겁니다. 소손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정말 대성공이었고요. 소손령은 군대를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희에게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마리의 비단까지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돌아갔다고 하죠. 네. 그리고 서희는 이 약속을 근거로 즉시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 동쪽의 여진족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곽주, 귀주 이렇게 6개의 성을 쌓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강동 6주입니다. 전쟁의 위협을 피한 것은 물론이고 국경을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확장하는 엄청난 실리를 얻어낸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강동육주가 나중에 거란이 2차, 3차 침입을 해왔을 때 그걸 막아내는 핵심적인 방어기지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서희는 단순히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게 아니라 미래의 위협까지 대비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심지어 송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도 정말 세련됐어요. 단판 직후에 바로 송나라랑 국교를 딱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송나라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일부러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거란이 쳐들어왔으니 군대를 보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송나라가 거란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있던 터라 당연히 군대를 보내줄 여력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결국 송나라가 이 요청을 거절하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안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어느 한쪽의 원망도 사지 않는 정말 노련한 외교 기술이었어요. 서희의 단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는 정말 단순히 말을 잘하는 협상가가 아니었네요.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는 정보력, 상대의 핵심 의도를 파악하는 통찰력,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간 용기까지 이 모든 걸 갖춘 위대한 전략가였어요. 맞아요. 고려는 세상에 우리 편은 없다는 그 냉혹한 국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리나 체면 같은 명분의 얼매이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주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쳤던 거죠. 강대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서희의 사례는 상대방이 던진 문제를 그대로 풀려고 하면 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선영은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문제를 던졌잖아요. 서희는 그 문제의 정답을 말하는 대신 아니, 당신들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송나라와의 전쟁이고 내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다 라고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버린 거니까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문제의 재정의. 바로 이게 서희 외교의 핵심이에요. 상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더 큰 관점에서 새로운 판을 제시하는 능력. 이건 천년 전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비즈니스 협상이든 개인적인 갈등이든 모든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관점이죠. 서희의 이야기는 그래서 1000년 전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니까요.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그냥 굴복하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의 이면과 균형점을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외교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죠. 서희의 외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줘요. 상대의 요구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감정이나 명분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실리를 추구하며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어쩌면 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세상을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내는 통찰력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희의 단권을 통해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단순히 협상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요?